새벽 4시 인천 부둣가에 첫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만호는 어김없이 일어나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58배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시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호는 이미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일손이 부족한데 어떻게 쉬어? 너도 결혼하면 알게 돼. 수산시장 좌판에 앉은 만호의 손은 수십 년간 생선을 다뤄온 흔적으로 가득했다. 거칠고 두꺼워진 손가락 사이사이엔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그에게 자부심이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성우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만호야, 오늘 성우 결혼식이지. 축하한다. 옆 가게 사장이 건넨 축하 인사에 만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오늘이 두려웠다.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은 교수 가문이라 했다. 생선 장수인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만호는 시장을 정리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정장을 꺼내며 거울을 봤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여전히 배어있는 바다 냄새.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신경 쓰였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성우가 차를 가져왔다. 세차 냄새와 만호의 바다 냄새가 섞이자 성우가 살짝 창문을 열었다. 그 작은 행동이 만호의 가슴을 콱 눌렀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만호는 더욱 작아 보였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는 굽어 있었고 바다에서 단련된 듬직함보다는 어색함이 먼저 눈에 띄었다. 며느리 될 민지의 아버지 장도훈 교수가 다가왔다. 인사를 나누려던 순간 장 교수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만호는 놓치지 않았다. 코를 살짝 찡그리는 모습,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몸짓. 그 순간 만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바다 냄새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냄새가 이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만호는 조용히 구석자리로 물러섰다. 바다 냄새가 밴 그의 손은 오늘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되었다. 호텔 연회장은 은은한 조명과 우아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장도훈 교수 가족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단정한 모습은 만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성우 아버님. 민지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만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장 교수가 대놓고 말했다. 아, 생선 냄새가 너무 심해 앉아있기 힘드네요. 그 순간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다. 몇몇 친척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만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성우가 급하게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진 후였다. 장 교수는 냅킨으로 코 주변을 가리며 계속했다. 요즘엔 좋은 비누도 많은데. 주변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만호의 귓가에 쇳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껴온 그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우가 끼어들려 했지만 장 교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성우야.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지. 앞으로 같은 가족이 될 텐데 서로 솔직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만호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가끔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아버님께서 생선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민지의 고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몸에 냄새가 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만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손을 비비며 냄새를 맡아봤다. 여전했다. 바다가, 생선이,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밴 그 냄새가. 연회장으로 돌아갔을 때 사진 촬영이 한창이었다.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모두가 모였지만 사진사는 자연스럽게 만호를 제외하고 구도를 잡았다. 아버지는요? 성우가 물었지만 장 교수가 빠르게 말했다. 나중에 따로 찍지 뭐. 우선 이렇게 한 장 찍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만호는 그 빛 바깥에 혼자 서 있었다.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동안 그의 심장은 천천히 얼어붙어 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작업복을 만지며 생각했다. 바다 냄새, 생선 냄새,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던가? 이 냄새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 냄새가 죄가 되는 건가?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모욕을, 이 치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을.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만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생선을 정리하는 그의 손놀림은 어딘지 무거워 보였다. 어젯밤의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물었지만 만호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알겠는가? 이 작은 좌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오후가 되자 만호는 시장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빌딩. 그가 들어선 곳은 IK 해양산업 회장실이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드릴게요.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만호의 모습은 시장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30년 전 작은 양식장 하나로 시작한 그의 사업은 이제 동부가 최대 규모의 해양산업 그룹으로 성장했다. 양식업, 수산물 유통, 해운업, 심지어 해양바이오까지. 장도훈 교수가 운영하는 해양생태연구재단 말이야. 만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매년 50억씩 후원하고 있는 그 재단 맞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 자신을 모욕한 장 교수가 사실은 자신의 돈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단 후원 내역을 자세히 가져와. 서류를 살펴보니 더욱 아이러니했다. 장 교수의 연구비 70%가 IK 해양산업에서 나왔고 그의 논문들도 대부분 만호 회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받은 각종 학술상의 연구비도 만호가 제공한 것들이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야. 그냥 확인차 본 거야.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였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 바다가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던 시절 오직 바다만이 그의 편이었다. 20대 때 작은 양식장을 인수하며 시작된 그의 도전. 밤낮 없이 일하며 하나둘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해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과감하게 인수했고 그것이 훗날 큰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만호는 더욱 조용해졌다. 화려한 사교계보다는 여전히 새벽 시장을 고집했고 정장보다는 작업복을 선호했다. 그에게 진짜 삶은 바다 냄새가 나는 곳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누군지. 만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장 교수도 어제 자신을 비웃던 그 사람들도 모른다. 자신들이 깔보던 생선 장수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만호는 성우를 불렀다. 아버지, 어제 일로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만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가 부끄럽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괜찮다. 아버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다. 장 교수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어제 자신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다 냄새가 밴 손으로 일궈낸 제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다. 한 달 후 장도훈 교수의 연구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교수님, IK 해양산업에서 후원을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교의 말에 장 교수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갑자기 왜?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다만 회사 정책 변경이라고만. 장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양생태연구재단 예산의 70%가 IK 해양산업에서 나왔다. 이 후원이 끊기면 연구소는 즉시 운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당장 연락해봐.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IK 해양산업의 답변은 냉정했다. 더 이상 해당 분야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장 교수는 직접 회사를 찾아갔지만 만호는 출장 중이라며 면담을 거절당했다. 그 사이 만호의 움직임은 조용하면서도 치밀했다. 국립해양과학원 쪽으로 연구비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해. 예, 회장님. 그런데 장도훈 교수 쪽으로 가던 연구비를 그쪽으로 돌리면 돼. 더 젊고 유능한 연구진들에게 기회를 주자. 만호는 학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장 교수의 연구 환경을 서서히 조여나갔다. 함께 연구하던 해외 기관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제한했고 장 교수가 의존하던 해양 데이터 제공도 중단했다. 이상해.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장 교수는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IK 해양산업 후원도 끊기고 해외 공동 연구도 취소되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마 그럴 리가.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장 교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몇 달 만에 그의 연구재단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연구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그가 자랑하던 최신 장비들도 유지비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교수님, 이번 국제학회 발표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미 다 준비했는데. 여행 경비가. 장 교수는 주먹을 쥐었다. 30년 학자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학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예전에 그를 우러러보던 후배들조차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연구소 일이 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금방 해결될 거야. 장 교수는 허세를 부렸지만 내심 절망적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 그 무렵 만호는 인천 부둣가에서 평소처럼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다. 겉보기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별일 없는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장 교수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학계 지위가 얼마나 허물어지고 있는지. 생선 냄새가 심해 앉아있기 힘들다. 그때의 모욕적인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 누가 더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분명해졌다. 저녁이 되어 성호가 시장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소 사정이 안 좋다고. 만호는 묵묵히 생선을 포장했다. 그래, 안 됐구나.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들아, 세상 일이 다 그렇더라. 잘 나갈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법이지. 만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숨어 있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장도훈 교수의 연구재단은 결국 문을 닫았고 그는 대학에서도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한때 학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만호는 복수의 달콤함을 맛봤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생각보다 쓸쓸했다.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많이 아프시다고 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들어 아들의 표정은 늘 무거웠다. 그래, 안 됐구나. 만호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성호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뭔가 하신 게 있나요? 무슨 소리냐? IK 해양산업이라는 회사 아세요? 장인어른 연구재단 후원을 끄는. 성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본 서류에서 아버지 이름을 발견한 후 조사해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들아, 만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잖니. 하지만 이건 너무 나도 사람이야. 그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너는 모른다. 그날 내가 얼마나.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돌아섰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날 밤 성호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께 그런 일을.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무너뜨린 상대가 바로 시아버지였다니.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 장인어른이 병까지 나셨는데.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성호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고 민지는 갑자기 몰락한 아버지를 걱정하며 시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만호는 혼자 바닷가에 나가 앉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성우는 요즘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대화는 어색했고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하는 일은 사라졌다. 회장님, 오늘도 시장에 나가시나요? 비서가 물었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엔 시장에 나가도 예전 같은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후
성우가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 이사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서울로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아버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이 떠난 후 만호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시장으로 나갔다. 익숙한 생선 냄새, 단골 손님들의 인사.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손에 밴 바다 냄새를 맡으며 만호는 깨달았다. 이 냄새가 자부심에서 부끄러움이 되었다가 다시 복수의 무기가 되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뿐이었다. 장도훈 교수의 가식적인 체면은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도 함께 부서져 버렸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상실의 아픔이 더 컸다. 바다 냄새는 여전히 그의 손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 냄새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아닌 그냥 슬픔의 표식이 되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상처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았다. 저녁 노을이 인천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만호는 혼자 서 있었다. 성공도 복수도 이뤘지만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다.